제 인생은 40살 전과 후로 나누어지는데요. 이혼과 동시에 성형수술을 해서 보다 나은 삶을 지내고 있답니다. 여기 채널에 성형수술로 인생이 달라진 몇몇 사연을 듣고 나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알고 난 후 용기를 내어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제 사연 역시 쇼킹하고 박진감 넘치니 꼭 들어주시길 두 손 모아 부탁드립니다. 제 얼굴은 남들 입에서 못생겼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추녀였습니다. 얼굴이 예쁘면 사법고시 패스한 것과 같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얼굴이 예쁜 친구들은 하나같이 무슨 일이든 술술 잘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반면 저는 얼굴이 못생겨서 공부만이 살 길이라고 다짐하고 학창시절엔 공부 말고 한 게 없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쉽게 들어갔고 대학에서도 남들 다 아는 연애는커녕 남자들과 말도 못 섞어보고 공부에만 매진했네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위해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었는데 우수한 학점인데 불구하고 여러 번 낙방하고 말았답니다. 면접관들이 제 얼굴을 보면 인상을 찌푸렸는데 그때 떨어졌구나 하고 미리 예상했죠. 면접관들이 콕 집어서 제 얼굴이 문제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 얼굴이 문제여서 취업에 낙방하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그래서 전 대기업 취직을 포기하고 얼굴을 보고 일하지 않는 프리랜서를 택했답니다. 제가 디자인을 전공해서 집안에서도 충분히 업무가 가능했고 일도 뛰어나게 잘 처리하니 높은 연봉을 받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출퇴근할 필요 없이 집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으니 일거양득이었고 뒤에서 제 얼굴 가지고 쑥덕거리는 꼴을 보지 않아도 돼서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었죠. 또한 내성적인 제 성격이 프리랜서로 너무 잘 맞아서 10년이 넘도록 집 밖에 거의 나가지 않고 일했습니다. 30대 중반이 되자 동창들은 거의 다, 아니 전부 다 시집을 가서 애를 낳고 잘 살더라고요. 저보다 공부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친구들이 좋은 집안의 멋진 남자와 결혼하는 걸 보자 내 인생은 이게 뭔가 싶었죠. 그래서 저도 남자 만날 기회를 마련해서 시집가기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제가 못생긴 건 둘째치고 집에만 있으니 남자 구경을 하기가 매우 힘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볼링 모임에 가입했고 집 밖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엔 멋진 남자들이 아주 많았어요. 물론 저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예전처럼 저를 벌레 보듯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모임에 매주 참석했죠. 그중 눈에 들어오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볼링을 치다가 스트라이크라도 나오면 기쁘게 손을 들어 하이파이브를 해주었답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제가 남자의 손을 마주친 게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어쨌든 그 남자는 볼링 게임을 끝내고 맥주 마시는 자리에서도 제 옆에 앉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저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진숙씨, 프리랜서로 일하면 좋은 점이 많겠어요? 진숙씨는 명문대를 나오신 데다 연봉도 많이 받으시겠죠? 아, 네. 출퇴근하지 않아서 편하죠. 그리고 연봉은 그냥 남들 받는 만큼 받을 뿐이지 크진 않아요. 그래도 번듯한 집도 있으시고 모아둔 재산도 많으시잖아요. 모임장님 말 들어보니까 진짜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이라고 하던데요. 부럽습니다. 저 같은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진숙씨 같은 분을 존경하게 된다니까요. 저는 학창시절에 공부랑 담을 쌓아서 이런 꼴로 살고 있잖아요. 재우씨가 어때서요? 성격 좋으시고 인물도 훤칠하시잖아요. 저는 재우씨 같은 분을 알게 돼서 너무 좋다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야, 이거 영광인데요. 진숙씨같이 예쁜 분이 칭찬하니까 춤이 절로 나오네요. 제가 예쁘다고요? 빈마리아도 예쁘다는 말을 들으니 너무 좋네요. 37년을 사는 동안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나이를 말하고 모태솔로인 걸 밝히자 재우씨는 많이 놀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37이시라고요? 진숙씨가 저보다 어리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제 나이가 좀 많죠? 재우씨보다 한참 누나일걸요? 아이, 한참은 아니에요. 저도 올해 30살이 되었으니 같은 30대입니다. 요즘 7살 나이 차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리고 진숙씨는 예뻐요. 귀엽기도 하고요. 이런 분이 왜 모태솔로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누가 됐든지 간에 진숙씨와 결혼하는 남자는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일 겁니다. 그 말에 저는 까르르 웃었고 가슴이 콩닥거리며 설레었습니다. 마치 사랑 고백을 받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여러 번 볼링 모임에 나가 재우씨와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자 제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재우씨를 만나서 많이 행복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재우씨는 저에게 더 적극적으로 반가움을 표현했고 사적으로 연락을 자주 해왔습니다. 그러다 재우씨와 단둘이 술자리를 자주 갖게 되었고 저희 집 앞에 데려다주는 날이 자주 생겼습니다. 야, 진숙씨 이렇게 좋은 데서 사시는군요. 역시 커리어우먼이라 다르십니다. 부럽네요. 에이, 부럽다뇨. 재우씨는 제 나이가 되면 훨씬 더 성공하실 거예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데려다 주셔서 감사해요. 남자가 제 집 앞까지 데려다 준 게 머리털 나고 처음 있는 일이라 고맙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제 외모를 보고 도망치는 게 보통인데 말이죠. 그러니 저를 처음 여자로 봐주는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거실 소파에 재우씨가 앉아있는 겁니다. 너무 놀란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답니다. 어머, 재우씨,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아, 진숙씨, 놀라셨다면 죄송해요. 진숙씨를 만나려고 왔는데 전화도 안 받으시고 현관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여기 꽃다발을 좀 드리려고요. 제가 마트에 나가면서 핸드폰을 두고 나갔고 현관문을 제대로 안 닫은 것 같았어요. 잠시 놀라긴 했지만 꽃다발을 내미는 재우씨의 모습을 보고 놀란 가슴이 진정되었습니다. 이 꽃다발을 저한테 주시려고요? 왜요? 왜긴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하려고 준비했죠. 그제야 재우씨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그를 좋아하는 제 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전 꽃다발을 받아들며 고백을 받아들였죠. 고마워요. 나를 좋아해줘서. 나도 재우씨가 좋아요. 정말요? 오늘 행제의 날이네요. 그럼 우리 사귀는 건가요? 네? 아, 네, 그래요. 제 대답에 재우씨는 쾌재를 부르며 기뻐했고 저를 와라 끌어안았답니다. 그리고 37년 만에 첫 연애를 기념하기 위해 재우씨와 함께 와인을 마시며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었고 점차 취해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재우씨와 함께 밤을 보내며 뜨거운 사랑을 나누게 되었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희 두 사람은 열정적인 사랑을 했고 사귄 지 한 달 만에 저희 집에서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재우씨는 저에게 콩깍지가 제대로 씌워졌는지 세상에서 제가 제일 예쁘다며 37년 동안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모두 보상받게 해주었네요. 저희는 동거한 지 석 달이 지나자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걸 깨닫고 결혼을 하기로 했답니다. 진수가, 내가 모아둔 돈도 없고 부모님이 도와줄 형편이 안 돼서 신혼집 마련하는데 좀 어려울 것 같아. 에이, 걱정하지 마. 내가 신혼집 마련하면 되잖아. 그래도 되겠어? 자기 같은 여자랑 결혼하는 것도 행운인데 집까지 자기가 해오겠다고 하면 너무 미안한데. 괜찮아. 형편 되는 사람이 마련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남자가 집을 해오는 문화는 너무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되지.
고마워 진수가. 내가 평생 자기한테 헌신하며 살게. 사랑해 자기야. 그렇게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예비 시부모님을 찾아뵀는데 다행히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제 외모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며 당신의 아들과 행복하게만 살아달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혼식을 서둘러 치르고 부부의 연은 맺게 되었습니다. 신혼집과 혼수는 남편 형편을 생각해 모두 제가 마련했고요. 남편은 연신 자신의 부족함을 많이 미안해했는데 제가 사랑하는 사이인데 그깟 돈이 대수냐며 길을 펴주었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서 일하기 때문에 남편의 내조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매일 그이의 와이셔츠를 빳빳하게 다려 입혔고 정장 바지 역시 손이 베일 정도로 반듯하게 다렸죠. 그리고 식단도 제가 직접 짜서 건강식으로 차려주었답니다. 또 남편이 어디 가서 돈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길 바래서 제 신용카드까지 지원해 주었습니다. 정말이지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따로 없었답니다. 신혼부부로 지내는 1년 동안 그이와 다툰 적이 한 번도 없었을 만큼 완벽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서로를 위하는 자세로 임했기 때문에 이대로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죠. 그렇게 영원할 것만 같았던 남편이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전보다 애정이 식더라고요. 세상 모든 남자들이 결혼하고 나면 잡은 물고기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던데 제 남편도 그런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거죠. 여보, 요즘 야근이 잦네? 일이 많아? 일이 많으니까 야근을 하지.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그이에게 한 발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겠다. 오늘 저녁에는 장어 먹으러 갈까? 장어? 됐어. 오늘도 야근이니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뾰루퉁하게 대답하고 출근한 남편은 그날 늦은 밤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이에게 안기고 싶어서 다가갔는데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야, 이 매주 덩어리야. 저리로 좀 가라, 어? 네 얼굴 보니까 오바이트가 쏠리잖아.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회사 일이 힘들어서 나한테 투정 부리는 건 참겠지만 그런 막말은 나도 못 참아. 그 얼굴로도 자존심이 있냐? 어? 주제 좀 알아라. 내가 널 데리고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라고. 저는 눈물이 솟구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따졌죠. 그러자 남편이 야, 오니까 더 못생겼다, 어? 넌 어쩜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냐? 꼴 보기 싫으니까 작은 방 가서 자라 하고 짜증을 내더군요. 상처받은 저는 다음날 퉁퉁 부은 눈으로 남편에게 어젯밤에 한 말이 진심이냐고 물었습니다. 당신 어제 취해서 한 말이야? 아니면 진심이야?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 기억 안 나는 거야? 나더러 매주 덩어리라고 그랬잖아. 또 내 얼굴 보면 오바이트 쏠린다는 막말까지 했다고. 아, 그랬어? 취중진담이 나왔나 보네. 아, 그거 참 신기하다. 평소에 하고 싶던 말을 꾸역꾸역 참았더니 술에 취하니까 줄줄 나온 건가? 뭐라고? 당신 지금 나 놀려? 조롱하는 거야? 아, 아침부터 왜 승질이야. 지금 네 얼굴 보니까 경찰에 신고하고 싶다. 간첩이 나타났다고 말이야. 당신은 얼굴이 무기징역이야, 어? 평생 감옥에 싸고도 아무렇지 않을 면상이라고.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어? 난 당신한테 잘하려고 매번 노력하는데 왜 이러는 거야? 나 같은 남편을 만났으면 당연히 노력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어? 길 가는 사람 맞고 물어봐라. 누가 손해보는 결혼을 했는지 말이야. 그이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행동과 말로 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니까 저에게 실증이 났는지 콩깍지가 벗겨졌는지 못생기고 볼품없다는 막말을 매일같이 했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평생을 함께할 남편이기에 어떻게 해서든 잘 풀고 싶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집에만 있는데도 화장을 곱게 하고 예쁜 옷을 입고 있었답니다.
매주에 참기름 발랐냐? 다른 여자들이 화장하면 예쁘던데 넌 왜 그 모양이야? 당신 말 다 했어? 당신한테 잘 보이려고 화장한 건데 그따위로밖에 말 못해?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언제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며? 꽃다발 들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한 게 불과 1년 전이라고. 그때는 내가 미쳤었나봐. 눈이 삐어도 제대로 삐었던 거지. 시간을 되돌리면 지금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어쨌든 난 출근하니까 매주에 화장을 하든 낙서를 하든지 알아서 해라. 그리고 나 늦으니까 저녁밥은 혼자 처먹어라. 그렇게 혼자 남겨진 저는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렸고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밖에서 남편을 만나 진지하게 대화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전화와 카톡 문자까지 보냈는데 제 연락을 모두 씹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가자 사람들이 몰려 나오더군요. 이윽고 남편의 얼굴이 보여 손을 들렸는데 제 앞에서 어떤 여자가 남편의 팔짱을 끼더라고요. 전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피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여자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자기야, 오늘은 어제보다 더 예쁘네, 자꾸 이렇게 예뻐지면 내가 집에 들어가기 싫어지잖아. 그럼 안 들어가면 되지. 오늘 밤샘 근무한다고 뻥치고 나랑 놀자. 내가 화끈한 밤을 선물해줄게. 정말? 까짓거 그러자. 매주 덩어리 얼굴 안 보면 나야 좋지. 자긴 왜 그런 여자랑 결혼했어? 아무리 봐도 자기가 반할 만한 데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던데 말이야. 왜긴 돈이 많아서지. 우리가 지금 데이트하는 카드도 그 매주 덩어리 거야. 걔는 내가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안다니까. 그럼 그렇지. 잠깐, 마누라를 평생 물조로 삼을 생각이면 이혼할 생각이 없는 거야? 날 언제까지 내 연녀로 살게 할 거야? 아, 걱정하지 마. 결혼한 지 1년 넘어가니까 잘 보여서 사업한다고 돈 좀 뽑아먹고 이혼하면 돼. 우린 그 돈으로 새 출발하면 되는 거고. 자기 정말 진취적이고 똑똑한데? 사업한다고 돈 좀 왕창 뜯어내서 좋은 아파트로 마련하자. 저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도 알았지만 저와 왜 결혼한지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준 신용카드로 비싼 밥을 많이 사 먹었는데 그게 다 상간녀와 연애질하는 데 썼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과 상간녀가 까르르거리며 제 욕을 신나게 하는데 아주 미치도록 화가 났답니다. 당장 두년놈의 머리채를 잡아버릴까 했지만 큰 그림을 생각하고 화를 삭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고 제대로 보상을 받고 버려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튿날 심부름센터에 찾아가서 불륜 증거를 잡아달라고 의뢰했더니 자기들 전문 분야라며 자신있어 하더군요. 200만원의 선불을 지급하고 집에 가서 며칠 동안 기다리자 수십 장의 사진을 건졌다며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사진을 확인했는데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남편은 상간녀와 모텔을 다니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 주말에는 아예 상간녀의 집에 들어가 살더라고요. 저에겐 주말에도 특근을 한다고 거짓말하고 상간녀 집에서 놀아난 거였죠. 불륜 사진은 너무 더러워서 한 번 보고 가방에 넣어버렸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었습니다. 어차피 제 집이었고 혼수도 다 제 것이었으니 남편은 몸만 나가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야, 내가 너랑 1년 살아줬으니까 위자료 내놔. 너 같은 매주덩어리랑 살았으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는데 저는 불륜 증거를 가지고 이혼 소송을 할 거라며 각오하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에 남편은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 마냥 크게 분노했습니다. 저에게 뜯어먹으려던 돈이 공중분해되었으니 속이 터졌는지
저에게 온갖 욕을 하더니 저주한다고 쌩 난리를 쳤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가게 되었고 꽤 많은 위자료를 받게 되며 이혼을 했답니다. 가진 게 쥐뿔도 없는 남편으로서는 대출을 받아서 위자료를 감당해야 했을 겁니다. 또 상간녀에게 손해배상까지 해서 돈으로는 충분히 보상받게 되었죠. 가슴속에 한은 풀리지 않았지만 이렇게나마 끝을 낼 수 있다는 것에 다행으로 여겼고 앞으로 행복을 찾아 살다 보면 다 잊을 거라 생각했네요. 그렇게 다시 혼자가 된 저는 남편에게 들었던 모욕적인 말들과 과거 상처받았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40살이 되기 전에 다른 삶을 살아보기로 결심했죠. 예전부터 성형외과 앞에서 여러 번 고민만 하다가 돌아오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성형외과에 당당히 들어가 상담을 받고 견적을 내고 수술 예약까지 잡았답니다. 2주 뒤 저는 얼굴 전체를 성형하게 되었고 붕대를 감고 2달이 넘도록 누워만 있었습니다. 예뻐질 생각에 그 힘든 고통을 모두 이겨냈답니다. 그 결과 붓기가 가라앉고 거울을 마주했을 때 다른 사람이 눈앞에 있었답니다.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의사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올렸고